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월 19일 공기업 기계직 전공대비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도 공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엄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꼭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인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이번 상반기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1번 바로 가볼게요. 아래 그림처럼 질량이 2kg인 물체를 스프링의 40cm 위에서 떨어뜨릴 때 스프링이 압축되는 최대 길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네요. 그리고 스프링 상수는 저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물체가 어떤 임의 높이 위치에 있을 때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스프링을 압축시키면서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말은 위치 에너지 mgh가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 에너지는 mgh죠. m은 질량이겠고 g는 중력 가속도겠고 h는 높이인데 이 높이를 우리가 미터의 단위로 환산할게요. 그래야 줄의 단위가 나오고 애초에 스프링 상수 단위도 미터의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질량이 2kg,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는 9.8m/s의 제곱, 이걸 대입하시면 되고요. h는 스프링 위 40cm에서 떨어뜨리니까 40cm 대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압축이 100% 완전히 되고 나서 위치 에너지가 완전히 탄성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압축이 되는 그 거리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물체를 떨어뜨리면 스프링이 이만큼 압축이 될 거죠. 그게 바로 압축되는 길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x로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변수로. 자, 그러면 x만큼 압축이 됐을 때 이 수평선을 지면으로 보시면 되고, 압축이 x만큼 완전히 됐을 때 비로소 위치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100%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끝났네요. 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m은 2였어요. 그리고 g는 9.8m/s의 제곱이죠. 그래서 9.8 작성하시고요. h는 아까 미터의 단위로 환산한다고 했죠. 왜? 스프링 상수 단위도 미터의 단위가 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미터로 환산을 해야만 mgh 단위, 에너지 단위 줄이 나오겠죠. 자, h는 스프링 위에서 40cm 위에서 떨어뜨려. 그러니까 0.4m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압축되었을 때, x만큼 완전히 압축되었을 때 그 거리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x를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여기가 지금 40cm라고 치면 여기서 떨어지면서 압축되는 그 거리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지잖아요. 이게 비로소 여기서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 압축되는 거리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산 끝났죠. 그리고 밑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탄성 에너지 작성해 주시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스프링 상수는 1960, 그리고 x의 제곱은 우리가 압축되는 거리니까 x의 제곱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빠르게 해볼게요. 양변에다가 10을 곱해 볼게요. 10을 곱하면 9.8이 98이 되죠. 그래서 98 곱하기 2 하면 196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0.4 더하기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도 10을 곱하면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5가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1960이 되고 x의 제곱이 남겠네요. 자, 그럼 양변을 19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0.4 더하기 x가 남고요. 우측은 196으로 나눠주게 되면 10이 남고 앞에 5가 있으니까 50이 되네요. 그래서 50x가 되네요. 자, 딱 보면 x가 몇이에요? 0.1이죠. 이건 뭐 계산 굳이 뭐 넘겨서 안 해도 0.1이라는 거 바로 나오잖아요. x의 제곱 여기다가 0.1 넣으면 0.01 되죠. 그것다가 곱하면 0.5가 되죠. 그럼 좌측도 보면 0.4 더하기 0.1이니까 0.5로 갔죠. 그래서 바로 0.1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까 미터의 단위로 환산했으니까 얘도 미터의 단위로 나오겠네. 센치로 바꾸면 10cm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공기업 전공시험에서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는 도르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도르래 문제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기 전에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가 고정 도르래예요. 그리고 도르래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바퀴에 줄을 걸어서 힘의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힘을 적게 쓰도록 도와주는 도구죠. 그리고 도르래는 이 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줄이 중요해요. 줄이. 바퀴는 그냥 물체를 들기 위해서 줄을 당겼을 때 줄이 잘 감겨 돌아가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뿐이에요. 여튼 고정 도르래는 말 그대로 천장의 도르래가 고정된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벽에다가 우리가 못을 박고 못에다가 줄을 걸쳐서 줄을 당기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고정 도르래는 아래 그림처럼 도르래를 천장 또는 벽에다가 고정시키고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가한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만 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벽 또는 천장이 되겠죠. 그래서 천장에다가 도르래를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당기는 게 지금 이 방향이죠. 그래서 줄의 방향을 우리가 꺾었잖아. 그러니까 당기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처럼 100뉴턴 물체를 우리가 그냥 위로 들어 올렸어. 그럼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근데 고정 도르래처럼 힘의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더 쉽게 물체를 들 수 있겠죠. 그쵸? 위로 그냥 들어 올리는 것보다 이 방향으로 당기면 더욱더 쉽게 물체를 들 수 있잖아요. 똑같이 100뉴턴의 힘을 줘야 물체를 들 수는 있지만 힘의 방향을 신체 구조상 편하게 바꿔서 100뉴턴을 쉽게 들 수 있겠죠. 그쵸? 여튼 이게 고정 도르래예요. 단순히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움직 도르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움직 도르래 가보도록 할게요. 움직 도르래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길이가 L인 줄을 반으로 접고 그 줄에 도르래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줄을 당기면 도르래도 같이 움직이면서 도르래 밑에 매달린 물체도 따라 올라가겠죠. 이처럼 도르래가 같이 움직이는 게 움직 도르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 도르래에서 중요한 것은 길이를 반으로 접은 한쪽 줄이 지금 벽에 고정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쪽 줄이 벽에 고정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벽이 무게 100뉴턴의 절반 값인 50뉴턴을 나 대신에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100뉴턴의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 절반 값인 50뉴턴만 힘을 가해도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반 50뉴턴을 벽이 대신 들어주고 있으니까. 따라서 움직 도르래는 절반의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힘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벽이 나 대신에 저만큼 반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 절반 힘만 들여도 물체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힘을 절약할 수가 있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애초에 길이가 L인 줄을 반으로 접었죠? 그쵸?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그럼 2분의 L이 되겠다. 그리고 반으로 접어갖고 도르래를 매달았죠. 그리고 도르래 밑에는 물체가 있겠고요. 즉 내가 줄을 1m 잡아당기면 도르래가 따라 올라오는 거리는 50cm밖에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한쪽 줄은 벽에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럼 내가 이 줄을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쭉 잡아당겨서 이게 1m라 그랬죠? 이 전체 줄이 1m예요. 1m 당겼어. 그럼 내가 애초에 반을 접었기 때문에 이 물체는 도르래 또는 물체는 1m의 절반 값인 50cm만 따라 올라가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 50cm를 올리기 위해서는 나는 그 2배인 1m의 거리를 잡아당겨야 한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움직 도르래는 힘의 절약에는 도움이 되지만 거리 관점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는 이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고정 도르래는 단순히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움직 도르래는 힘의 절약에는 도움이 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왜? 벽이 대신 절반 힘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니까. 하지만 애초에 길이가 L인 줄을 반으로 접어갖고 거기에다가 도르래를 매달았기 때문에 내가
1m를 잡아당기면 물체가 따라 올라오는 높이는 그 절반 값인 50cm만 따라 올라오겠다. 그 말은 내가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 50cm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나는 그 2배인 1m의 거리를 잡아당겨야 한다는 소리다. 그래서 거리 관점에서는 손해를 본다. 하지만 힘의 절약에서는 도움이 된다. 됐죠? 요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위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2kg인 물체 A와 질량이 1kg인 물체 B가 아래 그림처럼 도르래에 매달려서 물체 A가 아래로 내려올 때 물체 A의 가속도는 얼마야? 라고 물어봤네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고정 도르래, 움직 도르래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뭐 장력과 여러 가지 힘의 관계는 이따가 그림에다가 도시를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얘는 고정 도르래죠? 이렇게 천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고정 도르래는 단순히 힘의 방향만 바꿔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움직 도르래가 얘잖아요. 지금 줄에다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도르래도 같이 움직이는 게 움직 도르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움직 도르래에 연결된 이 물체 B를 위쪽 방향으로 S만큼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럼 이 줄이 S만큼 당겨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는 S만큼 내려가는 거고. 그쵸? 그리고 A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거 알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물체 A가 물체 B보다 질량이 더 크니까 질량이 더 무거운 쪽으로 쏠리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죠. 자, 어쨌든 물체 B를 S만큼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움직 도르래에서 키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리 관점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움직 도르래를 S만큼 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는 그 2배의 거리를 줄로 당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줄은 S만큼 올리기 위해서 그 2배, 즉 ES만큼 줄을 잡아당겨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ES만큼 잡아당기는 거니까 물체 A는 ES만큼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거리비가 2대 1이다. 요거를 우리가 캐치를 하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됐죠? 자, 거리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가속도비도 알 수 있어요. 가속도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간단하게 등가속도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S는 2분의 1 AT 제곱 그리고 V0T 다 아시죠? S는 거리고요. A는 가속도, T는 시간, V0는 초기 속도가 되겠죠. 자, 우리 도르래가 가만히 처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초기 속도는 없으니까 얘는 그냥 날려버리도록 할게요. 지울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있겠네. 뭐 도르래도 그리고 같은 시간에 움직이니까 시간은 고려 안 하고 그냥 거리비만 따지면 되겠네요. 자, S는 2분의 1 AT제곱이야. 시간은 뭐 상관이 없잖아요. 물체 A나 B나 어차피 같은 시간에는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도 안 볼게. 자, 그렇다면 결국 이게 비례하네요. S, 거리와 가속도가 비례한다. 이해되세요? 결국에 거리비가 지금 ES 대 S잖아. 그러니까 2대 1이죠. 즉 가속도의 비도 2대 1이 된다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일단 다 지워보고요. 이것도 다 지워도 되겠죠? 자, 거리비가 2대 1이니까 가속도의 비도 2대 1이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물체 A가 만약에 가속도 2A로 아래로 움직이게 된다면 물체 B는 거리비가 2대 1이니까 A로 가속도 A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가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가 돼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왜? 얘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왜?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질량이 2kg이니까 무거운 쪽으로 쏠리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얘는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서로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가속도가 부호가 달라지는 겁니다. 됐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봤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우리가 마이너스로 봐야지.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장력을 또 도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 얘가 아래로 내려갈라 그래. 줄은 그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T.
자, 물체 B도 보면 처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당겨지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얘도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T만큼. 그리고 같은 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장력의 크기는 T로 동일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힘의 관계로 R자 힘을 구해서 어떻게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지 그걸 식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물체 A 관점에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식. 아, 이거 하나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띡띡띡띡 풀면은 금방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자, 어쨌든 시그마 F 합력은 MA다. 즉, 질량을 가진 물체의 외부의 힘 F가 가해지게 되면 무조건 그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게 F는 MA, 본질적인 의미죠. 자, 요걸 쓸 거예요. 자, 물체 A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힘이 있죠?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한 물체 A의 무게 mg가 있겠죠. 우리 물체 A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물체 B의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로 잡아당기는 mg가 있겠죠. W는 mg, 이게 무게잖아요. 자, 그러면 합력은 mg에서 얘를 빼줘야 되죠. 장력 t를. 지금 무게와 장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자, 그렇다면 mg, 무게에서 장력 t를 뺀 거, 이게 바로 물체 A에 가해지는 R자 M 시그마 F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F 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MA가 되는 거죠. 자, 질량이 얼마? 대문자 M이죠. 가속도 얼마? 아까 EA라고 구했죠. 그래서 EA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물체 B 관점에서 식을 하나 더 뽑아내면 되겠죠. 얘는 아래로 mg라는 무게가 발생할 거고요. 장력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mg에다가 마이너스 2t를 빼주면 그게 물체 B에 가해지는 R자 힘 시그마 F가 되겠네요. 식으로 써볼게요. mg에다가 빼기 2t, 장력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바로 물체의 실질적인 운동을 하게 만드는 R자 힘 시그마 F가 되고요. 이게 바로 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MA 쓸 건데 마이너스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씩을 뽑아냈잖아.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연립해가지고 가속도 A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오래 걸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진짜로.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장력을 다 없애줘야 되니까 위에다가 다 2를 곱하면 되겠다. 그렇죠. 2 곱하면 여기 4가 되네요. 4a. 자, 요거를 빼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요거를 빼자. 빼면 마이너스 2t 빼기 2t니까 2t는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위에는 2mg 마이너스 소문자 mg 이렇게 되고요. 따라올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4 대문자 ma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ma니까 플러스 ma가 되겠다. 됐죠?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가속도잖아. 우리 가속도가 궁금한 거니까. 자, 그럼 얘를 가속도로 묶어주게 되면 좀 식이 더러운데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결국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나눠주면 되겠네, 양변을.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2m g로 또 뺄게요. 공통상수 여기 있으니까 g가 빼기 m 하고 여기 g가 하나 붙겠네요. 됐죠?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체 A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잖아. 물체 A의 가속도는 2A예요, 2A.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2A는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2G가 되면 되겠네. M 그리고 4M 플러스 M 여기 2G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린 요거 계산하시면 물체 A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M 물체 A의 질량은 2kg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 빼기 소문자 M이죠. 소문자 M은 물체 B의 질량 1이죠. 자, 4 곱하기 2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네. 그리고 G는 중력가속도 아까 10으로 가정했으니까 20이 되네요. 됐나요? 자, 계산하면은 여기 밑에는 얼마가 돼? 8 더하기 1이니까 9가 되고요. 여긴 3이 되네. 여긴 20이 되네. 그럼 계산하면은 3분의 20이 되네요. 그래서 A의 가속도는 3분의 20, 4번으로 도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조금 길어졌는데 혹시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 어떠한 키포인트들이 있는지 반드시 이해만 해주시면 관련 문제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바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이상기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상기체 특징 문제는 제가 저번 모의고사부터 많이 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풀어보고 갈게요. 자, 1번 보통기체는 보일샤르르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상기체는 보일샤르르 법칙을 따른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2번 기체 분자의 위치 에너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보자마자 2번이죠. 사실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 간의 인력과 반발력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기체 분자 간의 결합력과 관련이 있다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분자 간의 결합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분자 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 근데 어떻게 분자 간의 결합력이 있겠어? 없겠죠. 따라서 이상기체의 위치 에너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를 떠나서 그냥 0이에요. 0. 무시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체의 선팽창 계수가 저렇다면 이 물체의 부피 팽창 계수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봤네요. 사실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부피 팽창 계수? 부피는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단순하게 선팽창 계수의 3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나 선팽창 계수와 부피 팽창 계수의 관계를 간단하게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선팽창 계수 그리고 부피 팽창 계수의 관계는 부피 팽창 계수는 선팽창 계수의 3배예요. 그래서 답은 그냥 4번이에요. 그래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밑에다가 처음 길이가 L0인 막대기를 하나 그려놨어요. 이 막대기를 가열하면 온도 변화 델타 T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길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델타 L만큼. 그래서 빨간색 부분 늘어난 길이도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막대기에다가 우리가 열을 가하면 열응력이 발생하죠. 그 열응력 공식 다 알고 계시죠?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열응력 시그마는 탄성계수 곱하기 선팽창계수 알파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후크의 법칙 알고 있습니다. 시그마 응력은 변형률 곱하기 종탄성계수죠. 자, 이 식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대입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종탄성계수 2는 약분이 될 거고요. 남는 건 변형률은 알파 곱하기 델타 T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변형률은 다 알고 계시죠? 변형률은 처음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잖아요. 처음 길이가 얼마예요? 막대기에서 L0죠. 그리고 변형된 길이는 델타 L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림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자, 요걸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늘어난 길이 델타 L은 L0 곱하기 알파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온도 증가에 의해서 막대기가 늘어났을 때의 막대기 총 길이는 즉 델타 L만큼 늘어나고 나중 길이 이것을 L이라고 표현할게요. 얘는 초기 길이에다가 늘어난 길이 델타 L을 더해준 거잖아요. 자, 위에서 유도한 것을 그냥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 길이 L은 초기 길이 L0 더하기 델타 L 대신 요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0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식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자,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부피 변화도 구하면 이렇게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부피 변화를 구하면 델타 V는 초기 부피 곱하기 베타 그리고 델타 T가 돼요. 그리고 온도 변화로 변한 나중 부피 V는 초기 부피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델타 T가 돼요. 어차피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 길이식 있죠, 이거. 요거. 여기에다가 부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다만 선팽창계수 알파를 부피 팽창계수 베타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어차피 부피도 똑같은 길이 우리가 유도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 구한 거 있잖아. 여기서 길이 대신에 그냥 부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다만 중요한 건 선팽창계수 알파를 부피 팽창계수 베타로만 바꿔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L0인 정육면체의 초기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L0예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 부피? 초기 부피는 우리가 V0라고 하면 그냥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길이, 이게 그냥 부피잖아요. 그래서 L0의 3승이 되겠죠. 여기서 온도 변화를 줘서 변의 길이가 늘어났을 때 나중 부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중 부피는 우리가 늘어났을 때, 즉 한 변의 길이가 L0에서 나중 길이 L로 됐을 때, 그때 나중 부피는 그냥 L의 3승 되겠죠. 늘어난 나중 길이를 3번 곱하면 그게 나중 부피니까. 위에서 유도했던 식을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L은 뭐예요? 아까 유도했던 거. 이거 빨간색 이거. L은 요거죠. 유도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빨간색으로 또 써야겠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V는 L0의 3승이 되고요. 그리고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델타 T의 3승이 되겠네. 됐죠? 이걸 한번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할게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L의 3승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거를 전개해주게 되면 1, 1의 3승은 1이니까 그 다음에 3 알파 델타 T가 나오고요. 이거 다 전개할 줄 알죠? 그쵸? 그 다음에 3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델타 T의 제곱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알파 3승, 그 다음에 델타 T의 3승이 되겠네. 됐나요? 자, 근데 선팽창계수 알파 값이 매우 작잖아요. 이 알파를 제곱하고 또는 세제곱한 건 매우 작겠죠. 전체 값에 비해서. 그래서 0에 가깝다고 보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알파 제곱이 0에 가깝다고 보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0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 뒤에 두 개 항이 다 날아가겠죠. 그럼 결국에 나중 부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L0의 3승 그리고 1 플러스 3 알파 델타 T,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나중 부피 어딨어? 요거 있잖아. 그쵸? 그리고 요식 보여요? 그쵸? 그래서 L 3승, 요게 뭐예요? 요게 이거 아니야? 초기 부피.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초기 부피를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 부피는 우리가 요거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베타 델타 T, 1 플러스 베타 델타 T, 이렇게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자,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이거랑 이거잖아. 얘가 서로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피 팽창계수 베타는 선 팽창계수의 3배라는 관계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이 결론 값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과정을 한 번은 해보시길 바랄게요. 됐습니다. 어쨌든 조금 길어졌는데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됐죠? 아까 요거 V 같은 거 구했잖아.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처럼 열 전도도가 각각 K1, K2인 두 금속판을 서로 접합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열을 전도한다. 이때 합성 열 전도도는 단 두 금속판의 두께와 단면적이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합성 열 전도도는 우리가 구해야 할 모르는 값이니까 변수 K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K다. 됐죠? 그리고 처음 시작되는 온도를 제가 T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를 T2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열이 마지막 벽을 통과한 후의 온도를 T3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온도 크기 순서는 T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T2,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T3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T1이 제일 고온이고 T3가 제일 저온이어야만 열이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쨌든 열 전도로 열 전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 전도 공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전도 공식 다 알고 계시죠? Q는 KA dx분의 dt. 됐죠? 여기서 K는 열 전도도, A는 단면적, dx는 벽의 두께, dt는 온도차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Q라는 열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쵸?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중요한 건 Q라는 열이 여기서 이동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로 빠져나갈 건데, 여기서 이 중간까지 이동한 열량도 Q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서 여기 끝에까지 이동한 열량도 Q가 되겠죠. 왜냐면 당연한 거죠. 두 금속판이 서로 접촉되어서 한 라인을 따라서 열 Q가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어쨌든 결국 하얀 금속판을 통과해서 이동한 열량은 Q이며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얀색 벽으로 이동한 열 Q를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Q가 이동을 할 거야. 근데 하얀색 벽의 열 전도도는 K1이죠. 단면적은 그냥 A죠. 그리고 dx는 두께야. 근데 두께도 L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온도차는 여기 처음에서 여기 중간까지 이동한 거니까 T1에서 T2를 빼면 되겠다. 그쵸? 자,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차는 T1에서 T2를 빼면 되겠다. 이게 바로 하얀색 벽을 관통한 열량 Q가 되겠네요. 자, 그럼 온도차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면 T1-T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냥 식 정리한 거니까. 되겠죠? 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 T2에서 회색 금속판을 통과해서 T3까지 이동한 열량은 얘도 Q이고 얘도 전도 과정이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쵸? 천천히 갈게요. 자, 여기 중간 T2에서 요 T3까지 이동한 열량도 Q예요. 열 손실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 한 라인을 따라서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한 열량 Q는 항상 동일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이 전도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검은색으로 그대로 갈게요. 똑같이 열량이 Q가 이동할 건데 회색 금속판은 열 전도도가 K2였어. 면적도 똑같아. 그쵸? 길이도, 두께도 똑같아, L로. 다만 온도차가 작겠죠. 온도차만 다르겠죠. 얘는 T2에서 T3를 뺀 거죠. 그쵸? T2에서 T3를 뺀 거잖아. 그리고 얘가 더 크잖아요.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은 또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 T2-T3는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쳐 놓을게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됐나요? 자, 그럼 이 1번식과 2번식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더하면 T2가 없어지겠네요. 그쵸? 자, 그럼 없어지면 T1 T3가 되고요. 더하면 K1A 분의 QL 더하기 K2A 분의 QL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마지막으로 흰색 금속판과 회색 금속판의 합성 열 전도도 K에 의해서 전체 열 Q가 온도 T1에서 T3까지 이동한 열량도 Q니까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일단 이거 구해 놓은 거예요. 자,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일단 지워 볼게요, 일단. 지워 보고요. 검은색으로. 마지막으로 이 흰색 금속판과 회색 금속판의 합성 열 전도도가 K잖아요. 이 K로 인해서 전체 열 Q가 온도 T1에서 T3로 이동한 열량도 Q겠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열이 당연히 Q잖아요. 그쵸?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식으로 표현하면 똑같이 합성 열 전도도 K에 의해서 이동한 열량도 Q야. 얘는 합성 열 전도도를 써야겠죠. 그리고 단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되죠. 근데 다만 두께만 바뀌었어. 두께는 합성 열 전도도잖아. 이 두 금속판을 하나의 판으로 보는 거야. 그럼 두께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L이고 얘가 L이니까 총 2L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2L을 집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는 T1에서 T3로 이동한 열량이니까 T1 T3가 되겠네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T1 T3도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ELQ를 KA로 나눠주면 되겠다. KA로. 됐나요? 자, 그럼 이식하고 이식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얘도 T1에서 T3 뺀 거, 얘도 T1에서 T3 뺀 거. 그럼 결국 얘랑 얘가 같다라고 놓으면 결국 우리가 합성 열전도도 K를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거 QL도 여기 다 있네. 그 단면적도 이렇게 똑같네. 그래서 얘네 다 약분했다고 치면 되겠네. 그쵸? 그럼 결국에 남는 건 1분의 K1 더하기 K2분의 1. 1분의 K1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K1분의 1.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K분의 2가 되겠네. 자, 역수 다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 일단 통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겠네. 그리고 요게 K분의 2네요. 역수를 한번 시켜볼게요. 양변을. 그럼 양변 역수 시키면 요렇게 되겠네요. 2분의 K. 요렇게 되겠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합성 열 전도도 죄송합니다. 바로 얘죠. 자,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약분 되니까 그래서 얘다. 얘는 얘다.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뭐야? 그래서 2번이 나오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바로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전달 방법에는 대류전도 복사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열이 이동하기 위해 매질이 필요한 열 전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자마자 3번이죠. 사실 이 문제처럼 열 전달 방법에 대한 문제는 공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한국가스공사에서 거의 단골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개념은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대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류는 액체나 기체의 분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운반하는 현상이에요. 어쨌든 매질이 직접 이동하는 열 전달 현상이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주전대에서 이제 물을 끓여서 라면을 끓일 때 그때 대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고체 내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열 전달 현상이죠. 즉, 고체 내 이웃한 분자의 연속적인 충돌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체 내에서 에너지가 많은 입자에서 에너지가 적은 입자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바로 전도라고 해요.
어쨌든 고체 내의 분자들이 열을 운반하기 때문에 매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복사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열이 매질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복사 현상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복사는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전도 그리고 대류가 되겠죠. 요 정도만 할게요. 블로그에도 제가 그 대류전도 복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꼭 보십시오.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아래 보기 중에서 점함수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냥 압력 맞아. 맞아.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맞아. 무슨 소리? 그냥 3개네요. 됐죠? 그냥 바로바로 캐치가 되셔야 돼요. 자, 일단 점함수는 상태함수 또는 상태량이죠. 상태함수라는 것은 과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어떤 과정이 일어났을 때 과정은 전혀 상관치 않고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상태량을 우리가 상태함수라고 해요. 일과 열은 과정과 관계되어 있는 경로함수 또는 도정함수니까 바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쳤고, 기체상수는 초기와 나중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상태량이 아니라 기체의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기체상수도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압력, 최적이 과정이 일어났을 때 과정과 관계없이 오로지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상태량 또는 상태함수 또는 점함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압력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서 온도랑 부피가 변했어요. 그럼 초기 압력과 나중 변한 온도와 부피로 나중 압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정은 보지도 않고 초기 또는 나중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으면 상태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죠? 자, 요 정도로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실수하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러한 형태 문제 공기업에서 자주 나오니까 실제 시험에서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문제는 한쪽만 고정된 보예요. 여기 나와 있죠? 외팔보 형태라는 거죠. 이 그림처럼. 한쪽만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한쪽은 자유단이다. 이 얘기잖아요. 자, 즉 외팔보 형태에서 볼을 가열하더라도 보에는 열응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응력의 값은 항상 0이라는 거죠. 열응력이 발생하려면 항상 양단이 고정되어야만 해요. 이 정도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 문제는 한쪽만 고정된 보, 즉 외팔보를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에는 열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열응력의 값이 항상 0이다. 따라서 증가한다라는 보기는 다 틀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열응력은 아까 위에서 했지만 이거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열응력 시그마는 종탄성계수 2, 그 다음에 선팽창계수 알파,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델타 T에만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의 길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마지막 보기도 그냥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1번입니다. 다 틀렸어요. 이 정도는 실제 시험에서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외팔보 형태에서는 무조건 열응력 값이 0이다. 이 정도는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얼만큼 먹고 외부로 똥 쌌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에 열 효율은 얼마나 공급받아서 먹고 외부로 일했어 이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입력분의 출력 또는 공급분의 1이 되겠죠. 문제 읽어볼게요. 제열 사이클에서 보일러 입구에서의 엔탈피가 200이래요. 입구는 여기 2번 점이죠. 여기서 엔탈피가 200이다. 그리고 보일러 출구에서의 엔탈피가 3800이래요. 출구는 3번 점이죠. 그래서 3800이 되겠네요. 그리고 터빈에서 만들어지는 일은 1500이래요. 어쨌든 이 터빈에서 1500만큼 외부로 일을 할 거예요. 이때 제열 사이클의 열 효율이 37.5%래요. 37.5%라는 것은 우리가 소수로 표현하면 0.375가 되겠죠. 그렇다면 제열기에 공급되는 열량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봤네요. 어쨌든 제열 사이클은 4번, 5번 점이잖아요. 여기도 열이 공급이 되죠. 왜냐면 제열 사이클에서 온도가 떨어졌어요, 한번.
여기 1차 터빈에서 일을 하고 나온 과열증기의 온도는 항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 온도를 다시 점핑 시켜갖고 2차 터빈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일을 2번 해서 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온도를 점핑 시키기 위해서 제열기에 공급되는 열이 또 있어요. 그걸 찾아봐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그냥 공급분의 1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되는 것은 어디에 공급이 되겠어요? 보일러 공급 열량이 있겠죠. 석탄을 태워가지고 우리가 과열증기를 만들 때 그때 보일러로 공급되는 열량이 있겠죠. 그걸 Q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열 사이클로 공급되는 열량도 있겠죠. 온도를 다시 한번 점핑 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결국에 공급이라는 것은 열 효율은 공급분의 1이잖아요. 얼만큼 먹고 쌌냐. 자, 결국에 보일러 공급 열량 더하기 그다음에 제열기 공급 열량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1이잖아요. 1은 터빈이 한 1이잖아. 그게 1500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근데 우리는 보일러 공급 열량 QB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200으로 입구로 들어갔더니 3800으로 나왔어. 그럼 3600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바로 보일러 공급 열량 QB가 되겠죠. 200으로 들어갔는데 보일러에서 3600이라는 에너지를 얻은 거야. 그 엔탈피를. 그래서 나왔더니 3800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물이 보일러 입구로 엔탈피 200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과열증기로 튀어나와요. 보일러 출구에서. 근데 3600이라는 공급 열량을 얻어서 3800으로 엔탈피가 만들어져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일러 공급 열량 QB는 3800에서 200 뺀 거 3600이 된다는 거 그냥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얘는 3600이에요. 그럼 1500 쓰고요. 3600 더하기 Q. 이게 바로 열 효율이 되는데 이게 0.375였죠. 요거 계산하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제열기 공급 열량 Q는 그냥 400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4000분의 1500이 0.375니까. 자, 그럼 답은 그냥 3번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건 그냥 열 효율은 얼만큼 먹고 외부로 일했어. 요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열 사이클, 재생 사이클 제가 정확한 원리 발전소랑 연결시켜가지고 그 영상도 제가 한번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할게요. 자,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보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열 전달 현상이며 고체 내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열 전달 현상이다. 당연한 말이죠. 전도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금속과 같은 고체 내에서 발생하는 열 전달 현상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구분해서 알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열 전도도 크기 순서도 챙겨가세요. 열 전도도 크기 순서. 그래서 고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그래서 기체가 제일 열 전도도가 작습니다. 이 내용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공필기시험에서 기출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가 있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자, 두 번째 보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입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에너지가 적은 입자에서 에너지가 많은 입자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말도 안 되죠. 에너지가 적은 입자에서 에너지가 많은 입자가 아니라 에너지가 많은 입자에서 에너지가 적은 입자로 에너지가 이동되는 현상이죠. 왜냐면 연력각 제2법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력각 제2법칙은 에너지의 방향성을 명시하는 법칙이죠. 그래서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적은 입자에서 많은 입자로 이동한다? 이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열 전달 현상은 연력학 제2법칙하고 연력학 제1법칙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방향성을 명시하죠. 이걸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열 전달 현상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고체에서의 전도는 분자들의 충돌과 확산에 의해서 일어난다. 얘는 틀렸어요. 이 설명은 기체 또는 액체에서 일어나는 전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네 번째 가볼게요. 액체 또는 기체에서의 전도는 분자의 진동과 자유전자의 에너지 전달에 의해 일어난다. 틀렸죠. 얘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전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단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도출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유전자 같은 것은 우리가 고체 금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의 전기 전도도가 좋은 거고 또는 열 전도도가 좋은 거고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요 정도로만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고 10번까지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했다고 치는데도 이렇게 길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지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